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3만 명이 증가한 26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전 추이와 비교하면 감소세로 들어섰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핵무력과 미사일 동원을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이 자신들을 적으로 칭하며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핵 전투 무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각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모레쯤 경제부총리 등 후속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은 내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잔혹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제품 가격이 치솟으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은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역점 사업 등 국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회의하고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이제 2차적으로 좀 취합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또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희룡 기획위원장께서 공약의 우리 배경이라든지 검토 자료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이름 볼 때는 또 다른 것보다 좀 우선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공약에 제시할 때 나름 아주 굉장히 심층 검토해서 한 거라 그 검토 자료들을 잘 패스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현장 방문, 간담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 또 대내외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이런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간 내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 간사님들 분과별로 다른 분과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빨리 공유를 해서 우리가 늘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왔지만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급,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각각 들어봤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만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머지않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확진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6만 6,135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13만 8천여 명, 2배 넘게 늘면서 이틀 만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1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8만 7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로 추이를 판단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정점 구간일 것이고 걱정했던 것만큼 크게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469명까지 늘었던 사망자 수는 오늘 0시 현재 209명으로 이틀째 200명대 초반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7,6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늘어 1,121명으로 29일째 4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5%포인트 떨어져 65.6%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자가검사 키트의 가격 제한이 없어지죠? 네, 한 개에 6,000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판매 가격 제한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 공급됨에 따라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를 한 사람에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했던 제한 조치도 지난달 27일부터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남한이 대결을 선택하면 핵 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담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인데요. 김 부부장은 남한이 자신들과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 전투 무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한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에도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큰 실수라며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누가 자신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 먼저 치지 않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의 사명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핵 무력 사용을 언급하면서도 남한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 이 말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선제 타격 발언을 거듭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 개발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먼저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는 건 향후 예상되는 도발의 책임이 남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하지만 선제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차기 정부에 대해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무력을 계속 강조한 점으로 미뤄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굳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해서 북한 내부 체제의 결석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북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대남 비난 담화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4월 5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는 26만 6,135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26만 7,401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21명, 사망자는 20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7,662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약 214만 명으로 하루 평균 30만 6천여 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12.9%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의 1.01에서 0.91로 감소하여 11주 만에 1 미만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학동기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0에서 9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연령군 중에서는 가장 발생률이 높습니다. 건강 위험이 큰 60대 이상 연령은 다른 연령대 분들보다는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지난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19.2% 41만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3월 5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077명, 사망자는 2,312명 발생하여 그 이전 주 대비해서 각각 1.5% 그리고 8.1%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3.8%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3.7%로 상당히 낮음에도 사망자 중에서는 약 38.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3차 접종 시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6.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은 국내 해외 유입 모두 100%입니다. 세부 계통 분석 결과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67.7%,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76.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BA2형이 확고히 우세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태국, 영국에서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 즉 XE형이 확인되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XE는 BA2보다는 다소 전파력이 높을 수 있지만 발생 건수는 적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XE 등 재조합 변이의 국내 발생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들 변이의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종 변이 XE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62.8%,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69%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모두 70% 이상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서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 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34개소까지 증가하였습니다. 3월 5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인하 효과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20% 인하 중인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입니다.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정도,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터당 10km 연비로 하루 40km를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월 10,000원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는 국제 유가가 널뛰고 환율도 오르며 국내 기름값 부담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오르다 지난주 소폭 내렸고 경유 가격도 13년 8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가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네,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운전자는 평소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다만 유류세가 내려가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라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금 수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먹거리부터 생필품, 기름값까지 요즘 안 오른 게 없죠. 실제로 고물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최고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네, 4%대 물가 상승률 기록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어서 현장의 여파가 크겠네요.
네, 서울 남대문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큰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오미크론 영향 등으로 현장을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현장 상인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면서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직접 수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물가에선 4% 저지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안 오르는 품목을 찾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입 쇠고기는 27.7%, 돼지고기 9.4%, 귤 18.2%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7.4%, 경유는 37.9% 치솟았습니다. 다른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2.8%, 보험 서비스료는 13.4%, 치킨은 8.3%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먹고 싶은 게 또 있거나 아이들 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월급은 많이 안 오르고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물가 상승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와 곡물값 급등세가 작용했습니다. 기름값은 물론이고 가공식품도 많이 올랐고 외식과 같은 개인 서비스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그리고 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그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까지 치솟을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집을 산 2030 세대는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원대 빚을 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 안에 새 거주 주택을 산 사람 가운데 2030 세대의 부채액은 평균 1억 6,72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95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평균 8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나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1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던 부인과 내연남은 이전에도 2차례나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인 이은혜의 예전 남자친구들이 석연치 않게 숨졌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을 시도했던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보이는 그 저수지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거죠? 네, 저는 낚시터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저수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수지가 2019년 5월경 부인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밀어서 물에 빠뜨렸다는 증언이 나온 곳입니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3m 정도며 저수지 곳곳에는 익사사고 위험이 크니 수영을 금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 씨는 부인 이은혜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연수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5월 이곳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새벽녘 윤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익사사고로 숨지기 한 달 전쯤입니다. 당시 윤 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부인 이은혜와 말다툼을 벌였고 얼마 되지 않아 내연남 조연수와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당시 동행했던 다른 일행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윤 씨는 부인 이은혜에게 내가 나를 떠밀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이곳에서 현장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낚시터 운영자는 YTN 취재진에게 20대들이 여러 명 모여왔다면 기억에 남을 텐데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조연수 얼굴이 기억하고 있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석 달 앞선 지난 2019년 2월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이들이 윤 씨에게 보거 피 등을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공개 수배를 한 데 이어서 경찰도 추가로 투입돼서 수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인 이은혜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 2명이 각각 교통사고와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사람을 공개 수배한 검찰은 이은혜가 범행 시도 전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 효력을 번번이 살려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생명보험 시효가 만료되기 4시간 전인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 용소계곡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은혜와 조연수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도록 한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5개월 뒤 이은혜는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했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련 존적을 감췄고 지난달 30일 공개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로 검찰은 주변 목격담 등을 토대로 이들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낚시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광주에서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견주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형견 무리들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중형견 무리들의 습격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3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의 한 공원 앞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중형견 무리, 그러니까 하운드 4마리가 남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황급히 피하는 남성의 품 안에는 생후 1년 정도의 작은 갈색 푸들이 안겨 있는데요. 하운드 무리들이 마치 사냥을 하듯이 남성을 뒤쫓으면서 푸들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남성이 팔을 저으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개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하운드 무리는 남성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품 안에 소중히 지키고 있던 푸들까지 결국 낚아채 버렸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푸들도 숨을 거두고 사람까지 다쳤다고요. 네, 하운드 4마리의 공격 속에서도 피해 견주가 겨우 푸들을 도로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푸들은 복부를 심하게 물려서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주변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운드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푸들 견주도 다쳤는데 손목을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이 지난 일요일 오후로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주변이었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난폭해진 하운드들이 피해 견주를 따라가며 공격하면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피해 견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놀라셨을 거고 좀 온몸이 이렇게 좀 부르르 떨 정도로 힘이 쭉 빠지셔가지고 그냥 털썩 앉아 있는 상태였고 그 견주님 바로 앞에 이제 그 물림 당한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죠. 숨을 좀 이렇게 헐떡이면서.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다가 목줄 풀린 하운드 무리들이 도심 속을 활보하게 된 건가요? 가해 견주는 사고가 난 곳 주변 건물 옥상에 하운드 5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애견인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 있었는데요. 이 견주는 평소에도 하운드들을 모조리 이끌고 산책을 종종 나섰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운드들을 데리고 산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5마리 가운데 1마리의 목줄을 채우던 도중 나머지 4마리가 건물 밖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견주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나가버린 건데요. 가해 견주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달리면 사람이 못 잡아요. 네, 이게 이미 내 눈에는 지금 사고가 생긴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네, 갑자기 뛰어나갔으면 뭐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 화면을 보면 입마개를 착용한 개는 단 1마리도 없습니다. 인근 상인이 고삐 풀린 하운드 무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주인도 없이 바깥으로 나온 데다 물이 지어 있었고 게다가 입마개까지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운드는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하운드가 맹견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총 5종인데요. 이 때문에 하운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종들도 종종 사람을 무는 사고가 나는 만큼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 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내일 청와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각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후속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인수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이번 주 안에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YTN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00여억 원이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보안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국무회의는 올라가지 않았다며 대신 임시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예비비와 관련해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수위 측에서 요청한 496억 원이 전부 상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 액수에 따라 상호 의견 구환이 있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취임 이후 천막을 치더라도 5월 이후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당선인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일부라도 의결되면 후속 작업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또 새 정부 내각 인선이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인데 앞으로 경제 안보 분야 인선도 이루어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관리할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후속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전부터 한덕수 후보자와 장관 인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모레부터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 안보 분야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후보자와 경제원팀을 이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가 과거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점과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고액 연봉 문제는 일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보탬이 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고액 연봉은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며 모든 자료는 국회 청문회에 제출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기초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질문과 토론으로 판단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 건수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으냐 또 그르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세 번째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1차로 취합된 각 분과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나름의 심층 검토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의도 형식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현재 취합된 국정과제가 모두 110여 개, 실천과제도 580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국정과제들을 압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현안 중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측근 인사들의 향후 행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할 뜻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쯤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혔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하면서 이 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원 내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려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오늘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후임으로 배현진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인수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그제에 이어서 오늘 또 대남 담화를 냈습니다. 이틀 전 담화에 비해 비난 수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의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오늘 담화, 이번에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내 목적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서욱 장관이 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운운한 것은 실수한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핵 보유국을 향해서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핵 보유는 자위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핵 보유국을 향해서 적인이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큰 실수이고 결국 큰 참화를 이룰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틀 전에 나왔던 담화에 비해서 그 수위 자체는 좀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어떤 비난은 여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욱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핵 보유국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 운운한 것은 아주 가당치 않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 표현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국 서욱 장관의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선제 타격과 같은 그런 언급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과 동시에 아시다시피 북한이 금년 1월부터 10차례나 미사일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ICBM까지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도 파기를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사회 또 전문가들은 4월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나 또 우리 한미연합 연습을 계기로 해서 특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련의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리고 저는 이 발언에 좀 주목을 했는데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틀 만에 그렇게 연일 담화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틀 전에 그런 담화를 낸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설명을 토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측의 뭐 남조선군 표적을 괴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남측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서 호전적인 그런 의미를 보이는 것을 아마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의 판을 만들어서 원하는 상황을 얻어내야 되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긴밀한 그런 동맹 복원, 협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수위 조절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남측을 향해서 총폭탄을 쏘지 않겠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기만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돼요.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서해 국민 총격이라든지 우리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이라든지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총포격을 가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을 좀 듣고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남조선,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을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일체 어떤 자기들이 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수단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자기들은 먼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부득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 또 궁금합니다. 그동안 김 부부장이 목소리를 내고 나서 대남 기조가 급격하게 변했던 그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술을 좀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년 전 2020년 6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계속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때 당시에 김여정은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차단됐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정말 폭파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9월 달에는 우리 공무원 총력도 있었고요. 이듬해인 작년에도 북한이 그런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연결된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도발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 이틀 전에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위임에 의해서 그동안 조치했던 것들을 재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20년 북한이 일련의 군사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군사행동을 잠정 중단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고한다고 하는 것은 중단됐던 군사행동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 네. 근데 김여정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군사행동의 예고,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이런 가운데 미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발언의 수위, 비난의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북한은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미국을 향한 신뢰 조치를 이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ICBM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미국을 향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이미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결의를 추가하겠다고 한미 북핵 대표들이 지금 의견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더 자극하기보다는 미국의 행동을 봐가면서 자기들의 행동 수순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뭐 김여정의 이딴 담화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협박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책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정권 교체기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미 그렇죠. 연합훈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는 한미가 한미연합연습이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담화와 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차분하게 준비된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분 개선 일대 또는 서해 NLL 일대에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뭐 우리가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단호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지난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우리도 상응한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우리의 그 F-35 전투기에 대한 우리 이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이야말로 북한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대내외에 자신들의 무력 등을 과시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가 그래서 그 달력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면 일단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의 주요 행사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추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다거나 뭐 SLBM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달력에서 보시다시피 4월 11일부터 뭐 15일, 그다음에 25일 연달아 북한의 중요한 정치 군사적 기념 그런 행사들이 예견돼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준비해온 신형 무기들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성 17형 발사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한 추가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포 조선소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SLBM 발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체 핵실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영상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є геноцид. 민간인 대학살까지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И ежедневно, понимаете, там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в бочках, в погребах и так далее, задушенные и просто замученные. Поэтому считаю, что им нужно... 러시아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Там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а устроена инсценировка, которую разгоняют по всем каналам и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украин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 их запад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하지만 이 주장을 고지곳대로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in diesen Stunden erreichen uns furchtbare und grauenerregende Aufnahmen aus der Ukraine. Wir sehen Dutzende erschossene Zivilisten in Buchta. 독일은 부차 대학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놨지만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봄의 5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절기답게 낮 동안에는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서울은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